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분양일 텐데요. 자, 지방에 이어서 수도권까지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얼마나만큼 심각한 수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제 7만 5천호 가구가 이제 미분양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 이제 정부가 위험순위로 정했던 게 6만 가구거든요. 이걸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미분양 물량 주택이 이제는 주요 아젠다로 자리 잡았고, 이 수치를 본다 그러면 전달보다 한 10.6% 늘어난 수치고요. 이게 2013년도 1월 달 이후, 그러니까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지금 건설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해서 사실 이제는 돈을 이제 수익화하는데, 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건설사들에 대한 PF 대출에 대한 부실화가 이제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에서 금리의 압박 때문에 사실 그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뭐 말 그대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입주율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입주율이 또 감소된가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기존 주택의 매각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에 사실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2019년도, 뭐 2021년도 그때 뭐 분상대도 있었고, 그때 이제 분양가 원가도 그다음에 건설 원가도 낮았을 때였고,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가격면을 본다 그러면. 근데 사실 못 들어가는 이유 본다 그러면, 뭐 분양을 해도 뭐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유가 역시나 지금의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옮겨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미분양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꼬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자, 미분양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좀 봤는데요, 교수님.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사태가 가장 큰 어떤 화두의 정도에 지금 나서서 있고요. 최근에 지금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6만 호를 넘어서 7만 호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그 배경으로 보게 되게 되면 금리가 있을 테고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이 있을 텐데, 과연 이 미분양 추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말까지 10만 가구 뭐 후딱 넘어간다고 봐요. 10만 네,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한두 번 더 올라간다면 지방 미분양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한 6만 가구 넘었습니다. 근데 이 10만 가구 넘어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문제가 우리 고혁중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이 증가하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건축비 조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건설사의 압박으로 돌아오고요. 대부분 그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PF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PF 원금 이자도 못 내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브릿지로 했던 것을 본 PF로 돌리는 과정에 대부분 PF는 제2금융권에서 합니다. 네. 제1금융권보다는. 제1금융권은 이제 뭐 기금을 통해서 짓는 거 말고는 거의 제2금융권인데, PF를 중개한 증권사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2금융권이 있죠. 그래서 줄도선 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건설사가 하나 부도나면 거기에 관련된 증권사나 제2저축은행까지 문제가 돼서, 가장 큰 문제가 금리 인상에 따른 미분양은 적체된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건설사와 증권사 제2금융권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현상은 아마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사철이라고 봐야 되니까 괜찮은데요. 5월, 6월 넘어서 비수기철 들어가면 좀 더 증가하지 않겠나. 이 이사철을 앞두고 지금 현재 건설사들이 지금 금년 3월 달에 13,000가구 정도 분양합니다. 그 13,000가구 중에는 아마 분양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1월 3일 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던 이전 물량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청약에 좀 호조를 나타낼 것이고, 그거를 제외한 물건들은 분양가 자율화가 된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그 건축 원가가 올라가서 또 이자율이 올라가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분양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은 아마 미분양 나지 않겠나. 그래서 미분양 적체는 가장 큰 게 그게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쩌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 시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청약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통계를 본다 그러면 2022년도에 이제 청약 시장을 통계를 봤더니 평균 경쟁률이 7대1로 나왔거든요. 근데 21년도가 이제 19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사실 이제 청약 시장은 당연히 뭐 지금의 청약하시는 분들이 청약 통장 써서 말 그대로 청약을 들어간다고는 사실 어불성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요즘에 뭐 이슈가 나오는 게 청약 통장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없애지는 분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하지만은 지금 또 미묘하게 또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게, 진짜 둔촌주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이 레디언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위 이제 줍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줍줍이 들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핵심이 이제 둔촌주공인데 이제는 소형평수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무순위 청약 들어가고 말 그대로 이제는 그 무순위 청약 모집 공고가 나오고 줍줍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조만간 이제 조건이 풀리게 되죠. 이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 이제 거주 지역 조건이 없어지잖아요.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는 줄 서서 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또한 이제 유주택자만 들어갔던 이제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도 청약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이제는 무주택자들, 유주택자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 규제가 좀 바뀐다 그러면은 또 다른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청약 시장 자체가 그 입주, 그러니까 지역하고 이제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분양가,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됐다. 그래서 일단은 위치도 좋고 분양가도 낮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더라도 불구하고 분명히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위치가 안 좋고 분양가가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 분양가가 높다라는 지역은 아무리 뭐 돈이 있어도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양극화가 좀 심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에서도 이제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그럼요. 양극화가. 네. 그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분양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또 정부에서 발표했던 지금 미분양에 대한 청약 조건, 미분양 물건에 대한 청약에서 청약 조건을 다 해제시켰습니다. 지금 저 규제적이 아닌 지역은요, 60제곱미터 이하는 그 60%가 추첨제입니다. 예. 그게 만약에 진작에 있었으면은 이제 영끌이 없었죠. 이게 가점제를 적용하면은 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 또는 뭐 통장 가입 뭐랄까 그 기간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안 됐는데 85제곱미터 이하가 30% 추첨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인데요, 두 가지 방향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거나 신규 분양 물량은 미분양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이제 1월 3일 날 이전에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지역은 그런 대로 또 낮은 금액이에요. 그걸로 분양하는 단지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마도 청약을 좀 하지 않겠나. 그리고 3순위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어본 대로 3순위 같은 경우는 지금 무순위 청약을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야 되면은 아마도 3월 달에 그 둔촌주공 아파트 49형 밑에가 이제 미분양인데요. 예. 아마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그 수도권 성남하고 과천에서 당해 지역만 엄청 많았죠. 당해 지역만 무순위 청약을 하는데도 몇천 대리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대수가 미계약분 11가구밖에 안 됐는데 한 6천 명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액면으로 봤을 때는 몇천 대리라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있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 같은 이거 굉장히 경쟁이 보다 보니까 다시 달아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의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통계 함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통계, 이게 퍼센테이지 함정이죠. 말 그대로 뭐 1000% 1000% 나왔다.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 물량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율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근데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그만큼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이 아직도 수요에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는 내가 청약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좋은 어떤 지금 왜냐면 워낙 그 저가로 빠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과거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고, 사실 뭐 투자 목적으로 가신다는 분들도 남아 있겠지만은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뭐 대표적인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수님한테 제가 요즘에 그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한번 질문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무주택자시고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일단 그 4인 가족의 가장이신데 최근에 그 미분양 그 청약 조건 완화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푸는 거는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유주택자까지 그거를 같이 경쟁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청약에 있어서 1순위, 2순위가 있듯이 전체는 푼다 하더라도 당해에 대한 거는 푸는 거는 인정하지만은 유주택자까지 같이 경쟁하는 거는 무주택자들의 혜택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것 같아요. 청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분양할 때는 이제 무주택자 중심으로 갔잖아요. 예. 이걸 다 풀어버리는 거는 이제
이 경쟁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무주택자에게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청약 시장에 이제 이 미분양이 쌓이는 것 때문에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1순위자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무주택자가 가야 되고 2순위부터는 뭐 1가구 2주택자, 유주택자가 가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미분양 주택을 부장할 때는 실수요자 중심 무주택자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시청자분들께 지금 그 미분양 주택을 얘기하는 과정에 팁을 드린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정상적인 주택 가격이 한 80% 이하입니다. 제가 분양가 심의위원장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분양이 미분양 나거나 또 분양하는 주택은 난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계약금만 내고 2년, 3년 동안 이자만 내면 이자도 안 내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 3년 후에 주택시장은 분명히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고 본다면 그때 가서는 경쟁률이 높아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물량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분양을 뭐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단지 이제 이전 수혜 같은 경우 사서 이전하는 사람들은 아직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잘 골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규제적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청약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첨제가 60제곱미터에 60%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5제곱미터 이하가 30% 추첨제가 남아 있어서 여기에 올라타면 되거든요. 여기는 추첨제이기 때문에 가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이 꽤 됩니다. 은평구, 용산구, 동대문 있고 돼 있는데 좀 눈여볼 필요가 있고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강동 고덕에 지금 토지 임대부 주택을 SH가 분양합니다. 네. 이것도 뭐 한 1,300가구가 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주택이라는 게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의 개념이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물은 내 소유고 토지는 국가 소유잖아요. 서울시 소유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월 임대료가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일시에 전세금처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잘 고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나 또는 뭐 무이자가 이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고른다면 2, 3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현재 교수님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시청자분들한테 팁을 주셨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슈 두 번째 시간에서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과연 합리적이고 적당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 윤 대통령께서는 이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대책을 세워라 또 매입해라라고 지시하셨는데 사실 원희룡 장관이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계획을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뭐한데 미분양 주택 매입을 미분양 주택이라고 매입하는 것보다는 LH가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이제 아직 이번 주 또 회의를 하는데 이제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 물량부터 매입을 해야 되고 면적과 금액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아직은 악성 미분양 중심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7,5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 해소책은 이제 매입과 관련된 건 그렇게 이제 정책을 방향을 잡는 것 같고요. 세대수는 생각보다 연간 계획이니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 중 미분양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한 7만 5천 가구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향후에 이제 좀 더 늘어나게 되면 대책을 아마 세제 완화 쪽이나 또는 뭐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정책을 내놓지 않겠나. 이제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회의를 안 했어요. 근데 미분양 주택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 우선 회의를 했는데 최근에 LH에서 매입했던 서울권의 악성 미분양 네, 금액 네. 그렇게 금액으로는 매입 안 하겠죠? 네, 그렇죠. 수유동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고가로 매입했다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미분양된 거를 협상하는 과정에 또 감정평가 가격이 높게 평가된 것도 문제가 돼서 지금 감정평가협회에 지금 이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또 강의를 합니다. 윤리교육에 대해서. 그런데 감정평가사 전국에 4,473명이 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 똑같이 이렇게 공적평가제도는 공인평가제도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인천의 미추홀구의 고분양가 논란이나 또 수유동의 고분양가 매입 논란이 바로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철저하게 검증하는데 그 과정의 하나가 지금까지는 매입 임대주택이나 매입주택 같은 경우는 LH가 감정평가 의뢰하고 소유자가 의뢰했어요. 이 소유자가 의뢰하는 거를 막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가격을 오르고 내리게 이렇게 부탁하는 일 없이 공정하게 평가하는 걸로 감정평가 협회에서 평가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펴질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많은 좋은 이번에 말씀 가장 큰 게 그거예요. 감정평가 자체를 임대인이나 매입자나 또는 건축주가 못하게 제가 막았는데 일단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공정의 평가에서 금액을 안정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미분양 사태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